근데 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의 중심으로 돼서 이강인 선수에 맞게끔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초반부터 그랬어요. 초반 이거 할 때부터 피크업 할 때부터 왜냐면 모든 상황에 데드볼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인플레이 상황이든 모든 상황들이 이강인 선수의 발끝에 우리가 눈을 귀를 기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모든 플레이가 이강인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될 거고 거기서 아마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국가대표팀도 아시안컵을 위해서 중동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중동으로 가고 아부다비 쪽에서 훈련하다가 음. 이제 1월 첫째 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개막하잖아요. 아시안컵이. 그렇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시안컵 모드로 가게 되는데 이번 명단 26명 발표된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죠? 네, 봤어요. 네, 봤고 뭐 큰 변화 없이 큰 변화 없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수들이 들어온 건 맞고요.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네, 없었죠. 이번 26명을 딱 보셨을 때 총평 느낌 어떠셨어요? 아, 총평. 우선은 클린스만 감독의 일단 색채가 가장 묻어나는 건 뭐냐? 미들맨들. 미들. 가장 이제 뭐 유럽하든 믿을 수 있는 선수를 구성한 건 맞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현재 퍼포먼스를 가장 또 중요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유럽파들 자꾸 우리가 유럽파 하지만 뭐 그 선수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이 대표팀 안에 핵심이 일단은 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럼요. 또 그래서- 잘하니까 유럽 간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영맨들도 있고 영플레이들도 있고 근데 그 선수들이 다 함께 좀 이렇게 성장해주면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시너지 효과도 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번에야말로 아시안컵 우승컵을 들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죠. 네네. 64년 만에. 와. 네, 우리가 이상하게 아시안컵에 초대 1, 2회 대 우승을 하고 반세기 넘게 우승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명단 딱 발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냐. 이야, 이 멤버로 우승 못하면 크린스만 감독 큰일 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죠. 역대급 멤버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포지션에 맞게 조금 더 이렇게 약세 있는 데는 솔직히 있고요. 우리가 그거는 솔직히 말하고 냉정히 인정해야 되고. 이거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거기를 또 이렇게 커버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보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왜냐하면 우승권으로 가려면 그게 솔직히 많이 좀 이렇게 포지션에 대한 게 좀 취약점이 많이 보완이 돼야 우승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몇 군데는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역대급이 맞다. 맞아요. 그건 하지만 맞아요. 몇몇 포지션은 여기는 조금 어쨌든 고민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데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 A, 플랜 B를 좀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하.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팀 퍼포먼스 선수들이 일단 개인적인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역대급 하는데 이제 조합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뭐 팀 분위기나 이런 거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하. 좀 개인적으로 그 포지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만 미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왜 역대급이라 하는지 명단을 정말 제가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 26명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공격중이 미쳤습니다. 일단 최전방에 조규성, 오연규 네. 그리고 2선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손흥민 최전방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이재성, 황희찬, 정우영, 문선민, 이강인, 양현준. 그런데다가 미드필더도 이제 황인범, 홍현석. 네, 뭐 그렇죠. 황인범 선수야 뭐 우리가 이미 벤투 감독 시절 때부터 네. 미드필더 에이스고 그렇죠. 믿고 쓰는 선수. 홍현석 선수는 진짜 어느 포지션지 다 갖다 놔도 엄청난 활동량. 그렇죠. 어떤 박성 선수의 느낌이고. 네. 그다음 수비형 미드필더가 살짝 고민될 수는 있는데 박용우, 이순민, 박진섭.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그다음 수비가 왼쪽에 김진수, 이기재. 센터백이 김민재, 김영건, 김주성, 또 정승현과 김지수. 네. 이번에 브랜드포드의 김지수 네, 선수가 네. 발탁됐죠. 그렇죠. 오른쪽이 서령호와 김태환. 네. 골키퍼가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틀은 네. 그리고 선수들의 개개인의 이 이름값. 그쵸. 소속팀은 가로 열고 토트넘, 가로 열고 울버햄튼, 가로 열고 파리, 가로 열고 뭐 지금 마인츠, 가로 열고 바이에른 뮌헨. 말도 안 되는 정말 명단들이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26명의 이름을 쫙 말씀드렸는데 네, 네. 우리 상어 형이 생각하시는 그래도 이 중에 베스트 11 네, 11명을 네. 뽑아주신다면 네네. 우선은 제가 과감하게 한번 질러주시죠. 네, 과감하게 할게요. 김승규 우선 안정감을 갖고 가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김승규가 맞고요. 뭐 오랫동안 계속 또 네네. 뭐 선발이죠. 조현우 선수도 있고 뭐 성봉 선수도 있지만 경험이나 모든 걸 봤을 때는 김승규 선수가
최후방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김민재 선수가 포함이 되는 건데 글쎄요, 뭐 김민재 선수가 지금 유럽 뭐 나폴리 때도 그렇고요, 바이에른 뮌헨 때도 지금 그렇고 왼쪽이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발을 쓸 수 있는 오른쪽에도 놓으면 더 일단 개인적 퍼포먼스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왼쪽에서 유럽 빅리그에서 왼쪽을 계속 쓰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익숙해져 버린 거야. 되게 편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따른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포지션이 조금 제가 볼 때 선수가 변화가 온 거. 그래서 지금 일단 크리스마 감독은 정수현 선수를 쓰고 있는데 맞아요. 우선은 김민재 선수랑 걸출한 제가 볼 때 파트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케미 자체는 오히려 정수현 쪽으로 좀 굉장히 기우는 게 아닌가. 맞아요. 왜냐면 둘이 조합은. 네, 울산에서 보시면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뭐 소위 말 그대로 뚝배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정수현 선수가 맞는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가 왼쪽을 쓰면서 김영건 선수가 좀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축구하는 선배고 이제 솔직히 이제 나이도 있고요. 충분한 경험은 있어요. 저도 이제 김영건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펙트는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는 세대 교체를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 또한 제가 볼 때 김영건 선수가 굉장히 리더십이나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젊은 선수들을 좀 더 이해하면서 뒤에서 힘을 더 가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아하. 그러면서 언젠가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로테이션 넣을 수 충분히 있죠. 돌아가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조합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단 이제 뭐 우리가 여기 보시면 김주성 선수나 김지수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플레이들이잖아요. 네, 영맨들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선배들과 같이 이제 교감을 나누고 팀에서 이제 훈련장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걸 배우면서 자기 거로 가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 보는데 굉장히 지금 좋은 조합 같아요. 좋은 조합이다. 네, 좋은 조합이고 그래서 경험과 어떤 미래가 섞여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민재, 정승현이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측면이 조금 굉장히 글쎄요, 뭐 좀 이제 부담이 된다. 뭐 왜 이럴때면은 측면이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약하는 상황에 있어도 이쪽 측면 윙어들이 같이 조합 플레이로 인해서 협력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메꿔올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센터백 쪽에서 메꿔올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측면이 우선은 솔직히 말해서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좌우 풀백이. 네. 또한 우리가 아시안컵을 우승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있잖아요. 호주 그리고 중동 쪽에 있는 뭐 이란, 사우디 특히나 우리가 결승에서 만날 확률은 굉장히 많지만 일본을 넘어가야 할 때는 우리 현대 축구의 흐름에 보면은 하프 스페이스나 포켓존 그 갭 사이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거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영리해요. 그럼요. 스위칭 플레이도 영리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쉬우면서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그 턴하는 동작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수비 쪽에 특히나 풀백 쪽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대처를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나 생각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측면 쪽이 조금 보시면 돼요. 이번 명단을 보시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포지션. 네, 양쪽 풀백입니까? 네, 양쪽 풀백이에요. 그래서 네네. 지금도 보시면 왼쪽에서는 이기재 선수가 계속해서 중용을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여튼 지금 많이 약해진 거는 솔직히 맞지만 김진수 선수하고 이기재 선수가 계속해서 경합을 하면서 50대 50쪽으로 계속 나와준다고 봐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계속 이기재 선수만 나오다 보면 오히려 더 우리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특히나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서령우 선수가 굉장히 젊고 활동량 많고 공격 지향성이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또 김태환 선수하고 지금 특히나 뭐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조금 더 이렇게 로테이션 유연하게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튼 뭐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측면을 좀 더 우리가 협력이든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전방에서만 콤비네이션을 플레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수비 3선에서도 제가 볼 때 콤비네이션 조합, 협력 이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측면 3선에서 이 측면 양쪽 측면을 어떻게 메꿔 올 거고 우리가 어떻게 조합을 같이 이뤄낼 거지 아마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관건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이기재 선수를 첫 번째로 중요하는 건 맞고요. 또한 오른쪽은 뭐 김태환 선수가 경험도 많고 스피드도 있고 좋지만 저는 오른쪽은 좀 서령우 선수가 젊고 활동량도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백포를 좀 이렇게 조합하고 앞선 2선 3선을 좀 이렇게 조합을 보면 오히려 좀 더 서령우 선수가 중용이 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좌우 풀백이 고민인데 좌우 풀백은
사실 그동안 클린스만 감독은 특정 선수에게 좀 더 계속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얘기하시는 건 저라면 나라면 지금 두 명씩 뽑았으니까 네, 네.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실제로도 5대5의 비율로 가져갈 거고 네. 실제 본선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맞아요. 거기가 확실한 어떤 자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상호 형의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령우 선수를 뽑은 것은 서령우 선수는 여러 가지 조합 플레이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네. 멀티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저쪽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미드필더 플레이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른쪽은 저도 약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왼쪽에 이기재 선수를 일단 뽑은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사실 거기가 가장 논쟁적인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뭐 글쎄 그러니까 주발 특히나 왼발에 스페셜한 거는 있어요. 김진수 선수나 이기재 선수가 스페셜한 건 있는데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프로치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좀 비율이 솔직히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대표팀에서는. 지금 대표팀은. 네, 비율로 보면 양쪽 다 나가는 거를 뭐 일단은 뭐 감독의 로망은 전방으로 숫자를 어떻게 어느 위치에다가 세울 건지를 어떻게 보면 관건으로 보고요. 현대 축구 트렌드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비대칭 하는 게 뭐냐면 비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제가 볼 때는 이강인 선수를 좀 보호하면서도 안쪽 플레이를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측면으로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김태환, 서령우가 나간다고 보면 솔직히 왼쪽은 저는 황희찬 선수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황희찬 선수가 왼쪽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 조합을 보면 황희찬 선수가 왼쪽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측면적으로 직선적인 것도 그렇고요. 네. 근데 솔직히 이강인 선수만큼 안쪽 플레이, 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볼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지극히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말 그대로 황희찬 선수를 보호하면서 이 미들 서드나 파이널 서드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지 안쪽으로 들어오고 많은 변화를 주는 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크리스만 감독이 왼쪽에 왼발 주발 또 축구가 우리가 이제 하프라인에서 넘어갈 때는 얼리 크로스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김진수 선수, 특히 이기재 선수 자체가 이런 얼리 크로스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 날카롭고 상대 배우 공간에 놓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기재 선수를 크리스만 감독이 중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는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는 이기재 선수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주전으로 기용될 거다를 설명해 주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사람들은 사실 수원 삼성이 좀 어려운 시즌을 보냈고 네. 이기재 선수도 나이도 있고 좀 어려운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재 선수 개인의 어떤 퍼포먼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황의 관점은 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그 윙어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네. 조합으로 볼 텐데 네. 만약에 왼쪽에 쓰는 윙어가 굉장히 가운데 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역발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의 선수가 활동량을 가지고 상당히 높게 전진할 그럼요. 수도 있는데 네, 네.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 황희찬 선수가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요 그렇죠. 정도에서. 네, 그러면 이기재 선수는 깊숙이까지 올라오지 말고 실제 황희찬을 뒤에서 보호하는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정도만 올라와서 여기서 얼리 크로스 형태들이 공격 가담이 많을 거다. 근데 이 정도의 역할, 이런 얼리 크로스 형태는 이기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죠. 또한 그래서 제가 이기재를 이제 뽑는군요. 물론 이제 제가 가장 논쟁적인 포지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완벽하게 잘하는 선수가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 그 선수를 쓰면 되죠. 당연하죠. 그건 뭐 100%의 정답인데 당연하죠. 근데 사실 왼쪽 풀백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맞아요. 네, 그건 그래서 맞고요. 사실 지금 풀백이 김진수, 이기재, 서령우, 김태환인데 서령우 네. 빼면 세 선수가 다 30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새로운 자원들이 좀 적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그렇게 완벽하게 더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쓰겠지만 근데 왜 그러면 이기재를 쓸까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렇게 이해하니까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성공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못합니다. 모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아까 대전제는 우리 상호 형도 아쉽다고 얘기했거든요. 좌우 풀백이. 네네. 근데 지금 설명은 계속 왜 크리스만은 이기재를 쓰는지는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더 좋은 선수가 있으면 더 쓰면 되겠죠. 그럼요. 예. 김진수 선수를 쓰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5대5 비율을 두고 계속해서 경쟁 체제를 가야 되는 건 맞아요. 한쪽만 넘어갈 필요는 없고 또 이제 아까 그 나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30대가 넘어가 버리면 현저하게 이제 근력 쪽이나 피지컬 쪽에서 다운이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20대 중반이나 이때는 과감하게 나가버리. 서령우 선수. 그러니까 서령우 선수가 대표팀의 오른쪽 측면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향후 한 10몇 년 동안 담당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체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선수고. 맞아요. 체력 좋더라고요. 공격 라인, 미드필드 라인을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이런 포지션에
이런 이해도나 볼 필링에 대한 게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풀백에서는 업다운을 할 수 있는 왕성한 활동량이거든요. 지금 이 선수가 지금 24, 25 이제 중반에 딱 온 나이인데 이 선수를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이 특히나 계속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대표팀으로서 자원을 좀 잃어버린다는 거. 일단 퍼포먼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다운될 수 있다. 왜? 네 명의 선수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양쪽 측면이 약해질 수 있다. 또 솔직히 말해서 약하다.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나이도 감안 안 할 수는 없어요. 김태환, 그렇죠. 이기재, 김진수. 다 30 넘었어요. 네, 이제 거의 뭐 30 중반에 다 와가고 김태환 선수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계속 안 할 거는 측면 풀백이 맞다.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 플랜 C까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네. 여기 이제 4-4-1로 놓고 봤을 때 중미 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중앙 두 명은? 근데 이건 약간 좀 굳어져 있나요? 뭐 굳어져 있고 솔직히 저는 이제 그 몇 달 전에 벌써 홍현수 선수가 이제 그 소속팀에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잖아요. 그때 조금 더 치고 나왔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대표팀에 합류해서 그 부상이 온 게 그러네 홍현석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맞아 그때 참 좋을 수 있었던 시간인데. 이때가 이 선수가 대표팀 그리고 자기 그게 있었구나. 개인 커리어도 있었고요. 저는 거기서 덜커덕거리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같이 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었어요. 연령별 대표에서. 연령별 했었죠. 때 18세 때도 했었고. 잘하시겠네요, 홍현석 선수. 좋죠. 좋은 선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부상당해서 부침이 딱 있을 때 그 선수가 참 이런 거다.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부상이라는 걸 평생을 달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덜커덕거린 게 맞잖아요. 거기서 좀 더 못 치고 나온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결은 좀 다르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황인범, 홍현석, 황인범. 맞아. 길게 쓰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다. 맞다. 박용우하고도 결은 맞다. 틀리지만 이게 자꾸 우리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 좀 어땠을까 이런 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일반 팬들도 보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박용우, 황인범으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수비적인 역할에는 박용우.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 공격적인 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황인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박용우 위치가 롤 자체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4-2-3-1나 4-4-2에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지금 클린스만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4-4-2에 어떻게 보면 투톱 가깝잖아요. 형태죠. 조기성 선수가 좀 진을 쳐주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좀 프리 역할로 많이 다니면 황인범의 업다운 위치만 우리가 잘 아마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홍현석하고 제가 볼 때 황인범하고 쓸 수 있는 거는 또 우리가 예선전이나 동남아 팀을 만났을 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3선, 2선 빌드업에 명확한 걸 찾으려면 그 두 선수 조합이 맞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퍼포먼스나 전체적인 조합을 볼 때는 박용우, 황인범이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굳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적당한 선수가 없을 땐 굳이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고민하지 말고 중앙 미드필더를 2명 세우는 조합. 그래서 홍현석과 황인범, 홍황 조합도 괜찮다고 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홍현석 선수가 지난번 대표팀 왔을 때 부상당한 여파. 그래서 손발을 완전히 못 맞췄던 것. 그리고 지금의 밸런스적인 측면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 놓는 게 밸런스적으로 괜찮다. 왜냐하면 황인범 선수는 이렇게 업다운 그렇죠. 위아래로 움직일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비형으로 한 명 지켜주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조합이 지금은 박용우, 황인범이 낫다. 이상적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홍현석이 있었으면 홍현석, 황인범 조합도 한번 볼만했는데. 네, 물론 이번에 뽑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상대가 만약에 좀 뭐 우리가 좀 더 빌드업이나 볼 소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선택이긴 근데 하죠. 우리가 이제 팀으로 가면 정상권에 도전하려면 이 두 선수 갖고 쓸 수는 없어요. 체력적인 안배도 저희들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분명히 아마 홍현석 선수가 여기 안에 있을 거고요. 한번 조합 나올 수 있다. 또 이제 다음으로는 또 이순민 선수도 수비형 쪽에서는 또 예를 들어 박용우 선수가 문제됐을 때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뒤에 그러니까 3선하고 1선을 보호하는 역할이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박진도 선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 롤이 조금 저는 아쉬운 게 황인범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홍현석 선수가 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2선에서 1선으로 올라가는 빌드업 공격 작업에서는 오히려 황인범 선수가 좀 굉장히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황인범 좀 좋죠. 하잖아요. 좋은 선수죠. 근데 이제 홍현석 선수도 좋은 선수지만 조금 더 수비적인 선수고 좀 활동량을 갖고 가는 선수.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필요 있는 좋습니다. 중앙은 이제 박용우와 황인범 했고요. 네. 그러면 좌우 공격 쪽은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좌우 공격 뭐 답은 나와 있는데 다만 이제
이재성 선수의 롤이 또 어떻게 우리가 맞아. 변화가 올까?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축구 도사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지능이 굉장히 좋고. 이재성 선수 얘기하시는 거죠? 네, 굉장히 좋고. 측면, 예. 중앙, 요즘은 막 밑으로 내려가서 미드필더까지. 네, 너무 볼을 잘 차고. 맞아요. 이 존에 대한 포지션에서 존에 대한 개념을 가장 우리 대표팀 안에서는 정확하고 명확히 알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뛸 때 뛰고 안 뛸 때 안 뛰고 소유하고 돌파하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이제 그래서 제가 축구도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재성 선수의 변화가 어디가 되는지를 좀 우리가 좀 보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황희찬 정말 뭐 말로 표현 안 될 정도로 하고 있고요. 너무 잘해줘 정말. 너무 좋잖아요. 뭐 리그에서 약간의 부상 여파 있었지만 뭐 큰 부상 아니라고 하니까 네.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묶어둔다 그랬어요. 이 공격수 하나가 상대 수비를 둘을 때론 세까지도 묶어버린다고 했는데 이 선수가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고 황희찬이. 네, 그리고 아마 아시안컵에서도 아마 큰 역할을 해야 될 선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한 게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황희찬 선수 왼쪽을 일단 지배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특히 오른쪽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나와야 되는 게 먼저 맞고요. 네, 저는 이제 어떤 조합을 보냐면 특히나 중국전에서 보면 이강인 선수가 파이널 서드 이 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여기 뒤에 있다 배우고 뛸 때 이런 타이밍 넣어주는 타이밍 있잖아요. 그래갖고 슈팅 때려갖고 맞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무조건에서 황희찬 선수가 좀 더 직선적이라면은 이게 좀 비율하고 이 조합이 좋은 거죠. 이강인 선수가 직선적인 것도 하지만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 많은 플레이를 하니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이 공간을 또 제가 볼 때 손흥민 선수한테 제가 볼 때는 열어주고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조합으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황희찬이 왼쪽 맞아요. 이게 가장 베스트. 뭐 크리스마 감독도 이강인 선수를 일단 오른쪽 측면에 쓰고 있고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이 오른쪽에 있을 때가 편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경기장을 전적으로 네. 이렇게 다 보면서 하고 지난번 비티냐에게 크로스 열려줬던 것도 계속 왼쪽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비티냐 딱 똑같죠. 뭐 손흥민이 들어간 것처럼 들어갈 때 왼발 크로스 그대로 골. 네.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한 거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공미 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기 가운데. 예, 공미 쪽에서 프리로 이제 많이 골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제는 팀의 소속팀도 마찬가지고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으로 많이 이제는 치우치고 이제 그 자리가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존 자체가 이강인 선수 존이 되는데 다만 제가 그때도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다만 이 측면 라인을 타고 와서 제가 볼 때 활동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개인적 퍼포먼스가 아니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섀도우 공격형 미드필드 역할 요 사이 어떻게 보면 포켓존 요 사이를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근데 지금은 이강인 선수가 말 그대로 이쪽 공간 오른쪽은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개인 솔로로 능력으로. 지극히 개인 능력으로. 네, 그래서 뭐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거를 계속해서 뭐 알면서도 속는 게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능력치잖아요, 상대가. 그래서 이쪽 오른쪽은 이강인 선수를 계속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 투톱은 어떻게 될까요? 뭐 투톱도 솔직히 답은 나와 있잖아요. 답은 나와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예전에 우리가 토트넘에서 손톱으로 해서 그 손흥민 선수 탑에서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또 이제 조규성 선수나 이제 오영규 선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거기에 따라 이강인 선수가 또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다음 측면으로 나올 수도 이런 변화를 그러니까 옵션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조규성 선수가 지금 현재 소속팀에서 개인적인 퍼포먼스든 팀에 적응을 다 한 것 같아요. 9번의 역할을 지극히 그냥 9번 역할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허. 그래서 요번에도 뭐 제가 대표팀에도 마찬가지고 움직임이나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금은 9번 역할은 조규성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손흥민 선수가 이 중간 위치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빠르고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도 옵션은 많죠. 측면으로 나갈 수도 있고 손톱, 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0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프리로 경험이 많은 선수가 이 선수도 볼을 이제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자유자재로 볼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이제 이강인이나 황희찬이나 조규성으로 봤을 때는 조규성을 탑에 놓고 손흥민 선수를 밑에서 10번 역할을 놓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상황이 무슨 얘기 또 하나 하셨냐면 근데 이렇게 딱 일진 혹은 뭐 베스트 11 멤버들은 좋은데 아까 뭐 약간 수명 및 저 양쪽 풀백은 좀 고민이지만 좋은데 약간 플랜 B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저희 맞아요. 녹화하기 전에 얘기를 할 네, 때. 네, 네. 그걸 왜냐하면 아시안컵이라고 하는 게 뭐 조별리그를 그냥 걱정하지는 않죠. 사실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바레인이나 요르단, 말레이시아랑 싸우는데 우리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고민하지는 않으니까 네. 토너먼트 들어가면 정말 단 한 번 승부에 따라서 승패가 이게 탈락과 그렇죠. 올라가는 게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약간 좀 센티 맞나? 그럴 때는 약간 또 부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굉장히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여러 경기를 치르니까 체력적인 변수도 있고 분명히 네. 로테이션을 쓰거나 상대에 따라 전술 변화를 줄 때가 있는데 이게 네.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면서 뭐 솔직히 처음에는 몇 경기는 부침도 있었고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고 팬들의 질타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맞아요. 다만 이제는 선수들의 퀄리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팀이 점점점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계속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좋은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선수빨이 좀 있었다. 아니 솔직히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좋은 감독은 맞지만 언제 어떻게 보면 역대급 선수들이고 아, 이 역대급이죠. 선수들이 조합만 더 한다면 정말 뭐 저희가 64년 동안 우승이 없었지만 아시안컵을 우승컵을 들 수 있는 저력의 기회는 솔직히 맞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주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중동 쪽에 있는 사우디 이란도 뭐 있고 다 좋은 팀들이 많은데 결국은 토너먼트 녹다운 그러니까 녹다운제 갔을 때는 일본을 피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우리가 그렇죠. 우승을 언젠가는 우승하려면 언젠가 위해서는. 만나야죠.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백포의 가장 기반이 잘 돼 있는 팀이 일본이거든요. 4-2-3-1나 4-4-2로 제가 볼 때 뭐 4-2-3-1에서 어프로치 나왔을 때 4-4-2인데 일본이 4-2-3-1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김민재란 걸출한 센터백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잠깐 멈을게요. 상대가 이렇게 투톱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많이 대처를 할까?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백스를 형성할 건지 아니면은 박영우 선수 수비형 롤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그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김민재, 정승현 사이에 2대1상을 만들 건지 이런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플랜 B예요.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클린스만 호에서 연습시나 우리가 아시안컵 정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런 백스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인 자체를 하이블록에다 하이프레싱만 놓고 우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만 할 수는 때로는 정말 지략적으로 삼성까지 로우까지 내려가지고 쳐가지고 카운터 나갈 생각도 하고 아니면 미들 서드에서 2분의 1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상대를 좀 압도하고 프레싱을 가할 건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딱 팩트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이 선수가 상대가 정말 강력한 만약에 상대가 투톱이 있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났어요. 한일전이야. 네네. 사실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은 수싸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올 테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 자체가 선수들이 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J리그 팀들하고 이제 프로팀 전북이나 있을 때 경기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웠어. 어떤 게 어려웠냐면 이 스위칭이 많고 여기 갭에 대한 포지션이 뭐 숫자가 굉장히 스위칭이 너무 많아요. 이게 스위칭이. 그래서 맨투맨을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가 윙인데 풀백을 잡아야 되는데 풀백이 안 와 있고 막 미드필더가 나와 있고 막 너무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일본 팀들하고 경기할 때 어떤 기억이 남냐면 뛰다가 경기 끝난 적이 많아요. 뛰다가. 정신없이 그냥 뛰기만 하다가. 내 거를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반 정도만 써도 잘한 건데 거의 한 20% 정도만 내 거를 하고 한 80%는 수비적인 거만 따라다니다가 끝났어요. 그런 거에 전술적으로 실제 또 경험을 얘기해 주니까. 네,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서는 이 포지셔닝 플레이나 이런 걸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머리도 좋고 지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상대가 4-2-3-1이든 4-4-2 났을 때는 김민재나 이 좋은 센터백들이 있는 건 맞지만 특히 이 측면도 제가 솔직히 걱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수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오른쪽에 있는 만약에 윙어가 개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끌려 나올 건지 이랬을 때 상대한테 제가 볼 때 타격을 많이 제가 줄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 예를 들면요. 그랬을 때 정말 클린스만 감독이 백스리를 형성해서 준비를 할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를 여기 제가 볼 때 고정을 시켜갖고 어떤 식으로 수싸움을 할 건지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점이 가장 이런 것들이에요. 우승하려면 일단은 4강전, 8강도 마찬가지지만 4강전 특히 결승전은 저는 수비가 좋아야 된다고 봐요. 그럼요. 수비가 그건 맞죠. 견고하고 여기서 버텨지지 못하면 우승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백스리인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수를 놓고 싸움할 건지 궁금해요. 저는 정말. 이게 진짜 현장 지도자로서 갖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고민일 수 있겠네요. 나라면
내가 한다면 분명히 그렇지. 그 수많은 경우의 수들, 수많은 상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고 결승전, 네, 네. 4강 막 이러면은 우리가 계속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도 줘야 되는데 네. 그런 변화된 몇 가지의 전술적인 플랜 B, 플랜 C 이런 게 있나? 아,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다. 궁금하죠. 아, 네, 좋습니다. 궁금하죠. 사실 그러네 진짜 이런 거는. 근데 색채를 클린스만호가 백스리를 뭐 제가 들어 그동안 확연하게 백스리를 드러낸 건 없어요. 없죠. 확연하게.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동안은 그렇게 보여준 거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어떤 전술적인 변화로. 네. 그죠? 감독님들이 자기 철학이 있고 전술적인 뭐 변화를 그러니까 잘 갖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죠. 근데 이제 백포에 대한 게 확실하면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뭐 4-3-3, 4-2-3 하나 4-4에 된 거를. 근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저도 개인적인 축구 철학은 백포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도 언제든 백쓰리, 파이백에 대한 것도 생각은 대비를 하고 인지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러잖아요. 예, 보면 되게 변칙적인 다양한 네. 혹은 네. 굉장히 유연한 네, 수비 전술을 네. 쓰죠. 네, 네. 그게 포백일 수도 있고 쓰리백일 수도 있는데 쓰리백을 쓰더라도 변칙적인 쓰리백 형태가 그렇죠. 많고. 아.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백파이브를 준비한다고 하면 이 투미드는 투미드 될 건지 아니면 3미들이 될 건지 그리고 여기는 제가 투톱이 될 건지 아니면 측면 나가고 5사1가 될 건지 여기에 따른 이 2선하고 1선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 제가 볼 때 아시안컵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냥 뭐 안 돼도 계속해서 4강이든 결승 우리가 우승을 하려고 근데 계속 난 간다. 4-3-3으로 갈 거고 4-2-3으로 갈 마이웨이 거고 그냥 나는 이거 해서 끝까지 이걸 볼 거야. 이거 하나로 간다. 멤버는 역대급이지만 근데 저는 우리가- 요거에 한 표입니다. 크리스만 감독은 요거 하나로 간다. 근데 저는 걱정이 작은 디테일에서 만약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사실 이게 중요한데 원래 작은 악마는 디테일에서. 디테일에 있죠.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서 만약에 이걸 실패했다 이랬을 때는 더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의 중심으로 돼서 이강인 선수에 맞게끔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초반부터 그랬어요. 초반 이거 할 저는- 때부터 피크업 할 네. 때부터 네. 지금 뭐 그때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이강인 네. 선수가 완벽한 전혀 에이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진 근데 않았죠. 아니라고 초반부터 보라고 좀만 지나면 대표팀이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고. 네, 근데 지금 딱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였고 근데 제 생각을 전달을 못한다면 제가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봤었어요. 이 전술판을 놓고 이렇게 팬들한테 어떻게 보면 평가받는 자리인데 제가 팬들한테 욕먹을 근데 저는 그런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과감하게 이강인이라고 바로 얘기했잖아요. 이강인 키플레이다. 왜냐면 모든 상황에 데드볼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인플레이 상황 모든 상황들이 이강인 선수의 발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쵸. 세트피스건 오픈 플레이건 간에 사실 네. 이강인 선수가 거의 다 풀어주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뭐 EPL 이 어마어마한 리그에서 지금 득점 랭킹 뭐 상위 있고 막 이거는 우리가 진짜 다 잘해줘. 인정하는 거고. 그쵸. 예. 다만 황인범 선수가 중원에서 우리가 빌드업에 관여하고 침투하고 좌우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모든 상황들 우리가 골이 날 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이를테면 1대0으로 뭐 2대0으로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골이 날 수 있는 상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만약에 정말로 팀들이 5백으로 잠궈버려 10백으로 잠궈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골을 넣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아웃플레이 프리킥이나 코너킥에서 차이를 내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 발끝을 보면 우리가 정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궤적 자체가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중국전에서도 보시면 낮고 강하게 머리 쪽으로 코너킥 올라가 손흥민 선수 머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머리만 대면 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됐어. 어디 맞은지도 몰라. 뒤엔지 여기 뭐 앞엔지도 몰라. 대리가 그냥 골이야. 이런 거를 보시면 너 그냥 서 있어. 내가 머리 맞출게. 근데 이제 그런 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과연 얼마나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팀에서도 이런 건 정말 뭐 자원이 아니고 정말 보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부상에 대한 거. 왜냐하면 특히나 아시아권은 이런 선수들이 볼을 깔짝깔짝 거리기 때문에 아마 퇴장받지 않은 선에서는 아마 과감한 태클이
막 나올 거예요. 아니 왜 깔짝깔짝이라는 표현을 왜 쓴지는 알겠는데 그건 약간 좀 부정적인 용어여서 근데 왜 쓴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강인 선수가 볼을 너무 예쁘게 잘 차니까를 표현을 깔짝깔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워낙 볼 소유 능력이 좋고 발재간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상대가 그냥 내가 카드 그냥 경고 정도 받을 생각하고 들어와 버릴 수 과감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럴 그거 때. 한 가지만 없으면 오히려 이제 뭐 우리가 중원이나 파이널 서드의 상대 3분의 1 지역을 아마 지배하는 건 손흥민 선수 발끝에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조규성,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들 이거는 지금 조합 플레이는 계속 했기 때문에 패턴 플레이도 있을 거고요. 그걸 믿어 의심치 않고 황희찬은 제가 볼 때는 할 거고 황인범 좀 더 올라올 거고 이런 조합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거고 제가 이강인 선수 발끝을 보라는 건 이런 부분이죠. 모든 플레이가 이강인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될 거고 거기서 아마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점점 더 이 픽업하면서 말씀을 더 멋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이제 정리됐네요. 네. 손흥민 우리가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손흥민 선수 뭐라고 네. 표현하시냐면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파이널 서드를 지배할 거다. 네. 경기장을 저희가 3분의 1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네. 공격 진영을 파이널 서드라고 하는데 여기를 손흥민 선수가 완전 지배할 거다. 그렇죠. 김민재 수비 쪽에 마지막 그러니까 3분의 1, 삼선. 네, 3분의 1 지역을 지배하겠죠. 네, 네. 그렇죠? 황희찬 왼쪽 터치라인 쪽과 이쪽 중앙을 오는 여기를 완전 지배하겠죠. 지배하고, 예. 이런 식으로 예. 각 선수들이 자기 위치에서 완전 지배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네, 맞아요. 근데 이강인은 이 모든 걸 지배할 것이다. 이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 진짜 우리 요새 요새 제가 이제 A매치 때 보면 확실히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네. 플레이적으로 네, 네.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음. 진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강인은 모든 플레이를 지배할 것이다. 네. 멋있으신데요. 어떻게 우승하나요?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전 같아요. 일본이 세다. 네. 예, 뭐 자꾸 그런 말씀해 주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솔직히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운이 따라야 된다. 럭키도 있어요. 그 행운이 뭐냐면 분명히 승부차기 한번 연장과 승부차기 나올 거고요. 한 번은 거기에 대한 대비도 어떻게 보냐, 그걸 어떻게 보냐? 분명히 해야 되고. 연장전을 가거나 또 승부차기까지 가거나. 네, 다만 또 우리가 뭐냐면 일본보다도 높이에는 위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손흥민 선수도 인승으로 들어오는 오른발이 좋고 특히나 우리가 왼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너킥이나 프리킥 나왔을 때 왼발 이렇게 인승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이강인 선수가 스페셜하고 그리고 이제 박스 근처에서 나왔을 때 프리킥의 찬스가 굉장히 높잖아요. 순도가 높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여튼 우승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PK에서 페널티 승부차기 상황 특히나 인플레이보다는 아웃 오브 플레이에서 그런 결정이 지어지는 거 럭키함이 좀 더 따라주면 뭐 이번에 우승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고비는 올 테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뭐 사우디, 호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요 싸움이잖아요. 솔직히 마지막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토너먼트 8강, 4강 결승 그 경기를 세 경기를 정말 좀 현실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느냐. 정말 변수를 줄이고 우리가 잘하는 걸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행운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변수잖아요. 그럼요. 그것까지도 신경 써서 갈 수 있느냐? 거기서 우승 판가름이 나겠죠. 그렇죠. 사실 그런 럭키를 포함을 한 변수마저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죠. 네. 그렇죠. 그걸 다 깔아뭉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압도적 실력이죠. 당연하죠.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전 하지만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